안녕하세요. 경제맥 진행의 정승윤입니다.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가 그치면요, 조금 더 추워질 텐데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날씨가 추워져서 우리 시장도 날이 많이 추워지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시장을 보니까 연말 랠리 기대해도 될까라는 어제와 또 다른 얄팍한 마음이 드는 오늘 시장 흐름입니다. 오늘 시장도 종목도 이 심리에 정말 예민하게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밤 뉴욕에서는 이 AI 거품론을 불식시키는 듯한, 그러니까 그간의 악재들을 조금 잠재워주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의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발언이 시장을 어쨌든 매크로적인 이슈에서 상승으로 이끌었고요. 또 여기에 알파벳의 주가가 6%까지 올라갑니다. 제미나이 3의 이 3.0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시장에서는 계속되고 있고, 오픈 AI 쪽에서도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알파벳의 주가 고공행진하고 있으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반도체 이 영향 그대로 받아가고 있는 흐름인데요. 그간 반도체, 바이오 퐁당퐁당 순환매가 좀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어떤 시장의 흐름이 있는 것인지 조금 더 자세한 시장 분석 통해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우리 그렇다면 어디에 집중하면서 계속해서 연말까지 수익률 끌어올릴 수 있을지 많은 고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드린 것처럼 오늘 AI 쪽 다 같이 좋습니다. 반도체, 전력기기 그리고 조선까지 오늘 선별적으로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조금 더 전반적인 분위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유진 캐스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허유진입니다. 간밤 뉴욕 지수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영향에는 제미나이의 훈풍이 있었는데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은 6% 넘게 오르면서 시가총액 3위에 올랐습니다. 챗GPT를 보유한 오픈 AI의 샘 올트먼 CEO는 이제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때, 쫓아가야 할 때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로 제미나이 3.0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아마존이 AI에 5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다, 이러한 말을 하면서 브로드컴의 주가도 11%나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덕분일까요? 글로벌 시장에서 AI의 거품론이 잦아들면서 우리 시장도 조금 덕을 보고 있습니다. 오전장 지수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양지수 모두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0.84% 오름세를 보이고요. 3,878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21% 오르면서 858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매매 동향도 만나보시죠.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매수였는데요. 장중에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88억 원 가까이 팔아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체크해 보시죠. 오늘 두 메이저 주체는 코스닥은 사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은 365억 원, 기관은 163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도 체크해 보시죠. 오늘 처음으로 살펴볼 특징주는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제미나이 3.0에 대한 기대감으로 글로벌 증시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우리 시장 기술주들 반등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코스피 대장주죠. 삼성전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 강하게 상승하면서 10만 전자를 다시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현재가 2.48% 오르면서 9만 9천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오늘 KB증권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내년에도 강한 실적 서프라이즈가 기대된다, 이러한 평가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15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이수페타시스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가지고 왔는데요. 제미나이 3.0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합니다. 제미나이 관련 수혜주로 반도체 소부장 섹터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수페타시스 TPU 핵심 밸류체인 기업이죠. 구글 AI 전용 반도체 TPU에 들어가는 인쇄 회로 기판 공급 물량이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 속에서 이수페타시스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16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에 이수페타시스 장 초반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가 보시면 13% 가까이 상승하면서 14만 1,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도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방금 전 누리호 발사대가 이송 시작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4차 발사를 위해서 발사대로 옮겨진 건데요. 오늘 비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연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감이 있었는데 약 1시간 정도 지연이 되긴 했지만 예정대로 발사 준비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러한 소식 이후에 한국 항공우주 전반 강세장이 펼쳐졌습니다. 현재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5% 가까이 오르면서 10만 9,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특징주까지 체크해 보셨습니다. 우리 시장 그동안 조정을 받아왔었는데요. 오늘은 분위기가 좋습니다. 알파벳이 다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오후장도 분위기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흐름도 저희 팍스경제TV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제일맥 허유진이었습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11월 25일 김태준 전문가 모시고 시장 상황 먼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제와 다르게 끝까지 강하게 기대를 해보면서 출발을 하겠는데요. 네. 장 초반 외국인이 좀 사나 했더니 또 초를 치네요. 매도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약간은 지금 장 초반에 비해서는 분위기가 살짝 한풀 꺾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요.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은 전일자 미국 증시 자체가 워낙 좀 간만에 좀 화랑 장세가 나와주게 되면서 지난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누그러뜨려졌던 이 주가 흐름 자체가 이제 막 조금씩 다시 한번 살아나는 과정이 있는데 그 중심에는 결국 이 구글 쪽에 이 제미나이 3.0 발표와 함께 이 반도체 섹터의 강세 흐름 자체가 전체적인 훈풍을 주도했다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사만 보더라도 이제 매그니피센트 7이 일제히 상승하게 되면서 이 그에 따른 훈풍이 오늘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마침 오늘 화요일이기도 하고 앞으로 남아있는 거래일 수가 이제 수목금이죠. 그런데 이번 주가 좀 중요한 부분이 이 11월 말인 상황에서 이 미국 증시가 목요일 날 휴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금요일에도 이 거래일 수 자체가 이 거래 시간 자체가 좀 단축되다 보니까 그와 만큼 좀 유동성 자체가 조금은 이번 한 주 중에 이 앞부분에 이 전반부에 좀 포커싱을 맞춘다는 좀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요. 아마 화요일과 수요일까지 내일까지도 조금 상승 구간이 이어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조금 지켜보면서 이 흐름들 우리나라 시장 쪽에서는 오늘 종가 베팅까지 좀 같이 체크를 해야 될지 여기까지 종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종가까지 우리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어제 뉴욕 시장 분위기가 참 좋았는데요. 이 부분 짚어주시면서 우리 끝까지 조금 더 힘을 내서 많은 전략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속으로 들어가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는지 맥점 짚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반도체 이야기를 빼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지난밤 구글, 알파벳 주가가 6%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정말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나스닥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왔고요. 또 제미나이의 실적도 찍힌다는 입장에서 많은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는 AI가 이제 거품이 아니라 산업의 초기 단계다를 눈에 보이는 숫자로 좀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젠슨왕이요, 7장짜리 팩트체크 해명글을 주주들에게 보냈다고 해요. 근데 정말 멋있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주주들까지 다 생각을 해서 AI 거품론은 팩트다 이렇게 했는데 7장이라는 게 약간은 조금 질리긴 하는데 그렇지만 정말 팩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AI 반도체 중심으로 시장이 다시 한번 랠리를 연말까지 펼쳐줄 것이냐에 대해서 어떤 입장 갖고 계세요? 일단 이 엔비디아 이 CEO인 이 황 사장님, 이 지난 깐부 회동에서 사실상 우리나라 쪽과도 굉장히 좀 친밀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 최근에 어제였죠. 네, 주주 서한을 보내게 되면서 확실하게 좀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 주주 친화적인 부분들에 대한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하나하나 짚어보면은 이제 매출 재고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순환 출자라든지 그러니까 순환 매매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온다면은 이 발목을 잡을 수 있는 AI 거품론의 중심이 될 수 있는데 그러한 사항들을 일거에 어느 정도 해소를 시켜주게 되면서 앞으로 좀 반도체 쪽으로는 조금 더 갈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그런 것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는 아직까지 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반응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게 일단 저는 반도체 섹터 쪽은 어느 정도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 9월과 10월 달을 이 계속 거침없이 한 2달 내내 상승을 해왔다 보니까 그에 따른 피로감이 어쩔 수 없이 작용을 한 구간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SK 하이닉스만 보더라도 이 내년도 이 물량 자체가 완판됐다라고 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확실하다. 하지만은 어느 정도 이 시장에 더 추가적으로 보여줄 게 단기적으로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 가격적인 흐름만 지금 현재 50만 닉스 수준에 머물러 있죠. 반면에 삼성전자도 이제 막 10만 전자를 다시 탈환하고 있는 모습 자체가 나와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은 확실히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좀 적게 이루어지겠지만은 기간 조정이라고 하죠. 이 앞서서 우리가 조방원 메탈을 볼 때 조선이라든지 방산 그리고 원전 쪽 섹터도 크게 한번 오르고 나서 가격 조정은 크지 않지만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길게 가져갔던 것을 어느 정도 확인하셨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 본다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위주로의 대형주보다는 오늘 뭐 스페타시스가 보여줬죠. 가는 말이 더 간다고 해서 이러한 이 소부장 쪽,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대형 수준급의 혹은 중소형 수준급의 반도체 소부장 쪽이 확실히 좀 강세 흐름을 받는다라는 관점으로 이 반도체 섹터를 공략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관점이 여러 가지 관점으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간은 우리가 IT 투톱을 무조건 포트에는 담아야 한다라는 입장을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텐데 사실 지금까지 담지 못했다면 앞으로도 기간 조정에 대한 측면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 아랫단에서 해답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좀 이해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구글의 텐서 처리 장치 TPU에다가 직접 공급을 하는 회사가 이수페타시스밖에 사실은 이수라고 찍혀있는 회사가 이수페타시스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팩트 네. 체크로.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주가들도 같이 오른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 확실한 이수페타시스를 공략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온기가 퍼질 수 있는 쪽도 함께 보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은 안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일단 표면상으로 보면은 이 TPU라고 하죠. 사실 좀 생소한 단어일 수는 있는데 이 CPU랑 조금 비슷한 개념의 일단 처리 장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조금 AI 쪽에 친숙화되어 있는 이 구글이 직접 만든 이 AI 관련된 구동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결국 이 CPU 만드는 그런 쪽과 똑같은 게 반도체 장비 쪽이 결과적으로는 이 수혜를 받는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먼저 이수페타시스가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을 같이 보면서 얘기를 드리면요. 오늘마저도 신고가를 가게 되면서 이거는 정말 천장에 뚫려버리니까 어디까지 갈지 좀 가늠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현재 시점에서 14만 8천 원 구간까지 왔고 시가총액이 이제 이 10조 원 수준을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 많이 관매수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이 단기 정도로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반면에 이 TPU라는 이슈 자체가 오늘 막 나오게 되면서 어떻게 본다면은 향후 며칠간 혹은 다음 주까지 이어질 수도 있긴 하지만은 다른 쪽 섹터 쪽으로의 흐름도 한번 체크해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솔브레인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솔브레인의 경우도 제가 계속해서 좀 지켜보고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인 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소부장주 쪽에서 이 내부적으로 이 전공적 이 식각 쪽으로의 이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최근에 주가가 흐름이 많이 눌려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솔브레인의 경우는 두 가지 큰 장점을 갖고 있는 게 네. 첫 번째로는 이 KPX라고 하죠. 이 자본 지출 자체가 월등하게 내년도에 좀 크게 일어나는 만큼 앞으로 이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대비해서 확실하게 이 주가 상승의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다라는 걸 체크해 두시겠고, 요거는 이수페타시스와도 같은 카테고리로 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KPX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 이 확실하게 밸류에이션을 추가적으로 덧붙일 수 있는 기업이다 보고 있고, 그리고 솔브레인의 경우는 제가 반도체 섹터를 얘기할 때 네. 지지난번 시간쯤일 겁니다. 네. 그 HM이 현재 반도체 시장 자체의 중요한 굵기가 되고 있는데 HBM에서 HBF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이 낸드 플래시라고 하죠. 이 낸드 플래시 쪽으로 확실히 좀 공략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서 어느 정도 공략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솔브레인도 같은 HBF 쪽으로도 연결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서 솔브레인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좀 체크를 해보고 매매를 타점 잡는 게 좀 중요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솔브레인에 대한 전략을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네네. 차트를 보니까 어제까지 좀 하락을 하다가 오늘 3.68%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낙폭이 좀 깊습니다. 121선을 갭으로 뛰어서 올라왔어요, 지금. 그런데 어쨌든 주가의 하락이 눈에 띄는 상황이니까요. 주봉으로 보더라도. 근데
어떻게 뭐 120일선을 계속 돌파하려는 주봉으로 봐도 그래서요. 뭐 사실 타점을 이 솔브레인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다수의 현재 많은 반도체 섹터 쪽에 있는 종목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심지어 60일선 라인의 초록색 라인을 깨고 나서 한참이나 깨고 더 내려와서 이 120선을 이제 안착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V자 반등을 깊게 하느냐 여부의 차이는 결국 이 재료적인 부분들 시장이 확실하게 화두가 될 만한 뭐 HBF라든지 뭐 오늘 또 이슈가 되고 있는 TPU 같은 중요한 이슈가 붙여지는 것들이 이와 같은 좀 수급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솔브레인의 경우는 어떻게 상승 초기 국면에 현재 어떻게 본다면은 들어서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확실히 24만 원 초반 부근에서는 부담 없는 가격대이지 않나. 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고 확실히 솔브레인뿐만 아니라 이 외적으로 HBF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늘 또 TFE까지 얘기를 드리면은 요것도 오늘 좀 강세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TFE도 이 HBF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고 제가 유심히 있게 좀 지켜보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오늘 전고점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현재 5만 원대 부근을 신고가로 찍고 있고 이게 역사적 신고가가 불과 2년 전쯤입니다. 2023년 전쯤에 고가 부근인 5만 원대를 이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서 오늘까지 시도하고 있다 보니까요. 만약에 5만 원대 위로 올라서게 된다면은 현재 시가총액이 5천억 원대 수준에 불과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또 조 단위로 언젠가 또 밸류에이션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니까요. 이 부분은 HBF랑 같이 좀 살펴봐야 되는 고대역 랜드 플래시 쪽과 같이 보실 만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TFE랑 솔브레인이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더 오늘 상황에서 조금 공략을 해볼 만한 건 솔브레인이고 앞으로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여전히 있는 건 TFE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반도체가 어쨌든 우리 시장의 조정을 받을 때 가장 세게 받고 올라올 때도 탄력이 좋긴 하지만 선별적으로 계속 올라오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반도체 쪽에서도 어떻게 내가 투자를 해야 할까 고민이 많으시단 말이에요. IT 투톱은 예전만큼 탄력이 나오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그렇다면 소부장으로 우리가 옮겨봐야 할까 이런 시선이 있고 아니면은 하반기가 되니까 이제 반도체를 만약에 좀 정리를 했다 싶으면 뭘 담아봐야 할까 이런 고민도 하실 것 같은데 하반기에 여전히 반도체 섹터가 우리 시장을 주도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이제는 사실상 이제 11월이 끝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12월이 곧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이제 3분기에 대한 실적이 최근 발표가 끝났고 앞으로는 이제 4분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준비를 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실적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큰 배경 자체는 이 반도체 슈퍼 사이클 자체가 향후 한 1, 2년 정도는 더 갈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 안에서 사실상 어떻게 밸류에이션을 어떤 게 잘 받고 또 이 이수페타시스와 같이 이제 아이콘이 되는 종목들이 나타나죠. 네, 확실히 이 시장에 어느 정도 이 메리트만 나타나게 된다면은 현재 시장 실력보다 훨씬 크게 밸류에이션을 가져가는 종목들이 나타나기 마련인데 우리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찾아간다라는 게 중요하겠고요. 현재 반도체를 보게 되면은 레거시 공정 쪽에서도 전 공정, 후 공정이 있듯이 이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잘 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한데 제가 제시해드리는 HBF 쪽 이 부분을 조금 유심히 체크하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이제 KPX 쪽 요거까지도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KPX 자체가 결국 이 설비 지출을 얼마만큼 이 향후 미래에 하는지 자체가 앞으로 이 슈퍼사이클에 좀 그만큼 큰 수혜를 가져갈 수 있다 보니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 QR코드 누르고 들어오시면 좀 확실하게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도 HBF 쪽 그리고 캐펙스 투자에 어느 정도 집중을 하고 있는지 이 여부를 따져보자면 우리가 어떤 종목의 반도체 쪽에서도 투자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이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종목 말고도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계속해서 히든 종목도 여기서 공개를 해주시고요. 많은 시나리오와 그리고 정보들을 이 함께하는 공간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옆쪽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오니까요. 이쪽 링크 따라 들어오셔서 우리 김태준 전문가님과 함께 이 시장 속에서 조금 더 어떤 시나리오를 써가면서 우리가 투자를 하면 중심을 잘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오늘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맥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뉴욕 시장의 주인공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연 반도체였습니다. AI 쪽이요. 그런데 오늘 그 같이 이슈가 나온 것이 사실 노보노디스크인데 비만약 위고비가요. 이 알츠하이머 치매 진행의 감소에 대한 입증을
못했다. 뭐 확실하게 나온 건 아닌데 이 정도만 확인을 해도 여기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노보노디스크의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시장에서 코스닥에서는 제약바이오 쪽이 반도체가 못 갈 때 같이 가졌다는 입장에서 오늘 제약바이오 쪽 분위기가 어떨까라는 고민을 좀 하게 만드는 대목이었는데 어쨌든 비만 치료제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호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위고비에만 국한된 이야기지 이게 뭐 전반적으로 비만 치료제에 대한 어떤 서사를 내러티브를 해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호재를 받아갈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오늘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를 우리가 그렇다면 이렇게 반도체가 강할 때 기회를 봐야 할 것인가. 근데 몇몇 종목들은 또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은 이 큰 틀에서는 이 천스닥이라고 해서 네. 좀 전에 화면에 나왔었는데 제가 최근에 이 코스피가 어느 정도 4천을 넘고 나서 다시 한번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래도 코스피의 경우는 4천 전후까지 근접을 했는데 왜 코스닥은 900선에서 천스닥까지 가지 못할까라는 의문이 계속해서 한 두 주 정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만약 코스닥이 올라가기 위한 흐름 자체가 나오기 위해서는 바이오 제약 쪽이 아무래도 큰 힘을 받아줘야 되는데 이 최근에 ABL 바이오가 지지난주쯤이죠. 지지난주 전후로 네. 해서 엄청나게 큰 폭의 상승을 하고 나서 이제 뒤이어서 후발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크를 하면서 이런 선순환 랠리가 나와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옥석 가리기가 조금 됐더라도 이 사이즈 자체가 예전만큼 크지 못하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이 단적인 예를 들면은 과거 이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형제들이 이끌던 2000년대 중후반 구간이죠. 그 구간에서는 바이오 제약이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코스닥 자체가 엄청난 강세 구간을 한번 맞이했던 부분이 있는 게 자, 코스닥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드리면은요. 이 당시 자체가 코스닥이 2028년과 2022년이죠. 네, 요 구간 부분이 약 두 번에 걸쳐서 큰 사이클이 한 번씩 나왔었던 상황인데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은 2018년 당시 이 구간에 대다수의 코스닥 지수를 올렸던 것이 이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셀트리온 쪽에 있던 이 극히 이 소수의 이 제약 바이오 쪽에서 올라갔던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신약 쪽 제약 쪽보다는 신약 쪽에 있는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수급적인 흐름 자체가 크지 못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 시점에서 이 코스닥 자체가 1000 이상을 넘어가는 이 그림 자체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 기존에 있던 바이오 제약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섹터 어느 순간 최근 한 3년 사이 구간 동안 기존 바이오 제약 수준만큼의 엄청난 덩치가 커진 2차 전지 쪽 섹터를 좀 유심히 바라보자라고 하는 게 오늘 중요한 얘기가 되겠고요. 이따가도 리튬 관련해서도 같이 얘기를 드리겠지만은 일단 이 2차 전지 섹터 자체가 현재로서는 확실히 저점 구간을 다시 한번 화해하고 다시 올라가는 과정이 있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수 흐름을 같이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자 코스닥 이 주봉 차트 흐름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요. 자 결국에 쭉 흐름 자체를 보게 되면은 2021년도 1062포인트를 찍고 난 이후에 고점을 아직까지 갱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의 경우는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죠. 계속해서. 자 그런데 현재 수치점 구간에서 아직까지 차트상의 이 하단 추세 라인 자체를 이와 같은 흐름으로 최근에 비교적 이번 하반기 들어서 넘었는데 그 밑단에 있는 800포인트 이 초중반 구간이죠. 이 라인 구간을 지지하게 된다면은 저는 곧바로 900포인트 넘어서 1000포인트 라인으로 가는 길목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어느 정도 흐름을 맞추기 위해서는 2차 전지 이쪽이 가야 되는데 오늘 또 종목을 제가 히든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잡아가실 만한 종목으로 또 엄선을 했으니까요. 또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전문가님의 이야기를 빌어보자면 어쨌든 코스피와 코스닥의 키 맞추기가 언제쯤 한 번은 올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제약바이오 쪽보다는 2차 전지에 힘이 실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2차 네. 전지 쪽으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는 예. 부분이 자 우선 이 주봉 차트는 확실하게 좀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게 일단 자세하게 덧붙이자면은 이 채널 라인을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요. 제가 임의로 이 주봉 라인으로 채널 라인을 그었는데 현재 구간이 딱 채널 하단 부분에 딱 들어와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만약에 현재 코스닥 자체가 이 850대 라인, 더 나아가서는 이 800 초반 라인만 견뎌주게 된다라면은 곧바로 다시 상방으로 밀어 올라가는 흐름 자체가 나올 확률 자체가 저는 한 60에서 70 이상 흐름 자체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자,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2차 전지가 올라가야 되는 흐름인데 그 현재 2차 전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최근 한 1, 2주 사이 동안 좀 고통받는 주간이 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단적인 예로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일단 차트를 한번 살펴보자면은 이 아치형이라고 하죠. 자칫하면 이 맥도날드가 연상될 수 있는 그러한 이 아치형의 반을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 과연 여기서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자, 일단 단적으로 이제 수평 추세 라인 구간으로 살펴보면은 심플하게 7만 원 구간 초반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겠고, 여기서 이제 대각 추세 라인을 한번 더 체크를 해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다 조정해 와 있는 7만 6천 원 부근에라는 중요한 이 지지 라인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7만 6천 원에서 7만 원 사이 구간을 중요 밴드로 놓고 이 구간에서 이제 타점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공략하느냐에 따라서 에코프로를 이제 단기적인 매매 타점 혹은 중장기적인 매매 타점 관점에서 이 공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긴 하지만 오늘은 일단 에코프로를 가지고 얘기를 드리겠고,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제가 좀 중요하게 준비해 놓은 2차 전지를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글로벌 리튬 가격의 추이입니다. 이제 리튬이 카보네이트라고 해서 2021년도부터 거의 한 최근 4년계 4개년도 구간의 리튬 가격에 대한 부분이 쫙 나와 있는 게 현재 이제 92,000 위안화입니다. 달러가 아니라 이 톤당 이 위안화에 대한 가치가 현재 92,000 위안화 수준인데 현재 한 1만 달러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과거 2023년이죠. 이 당시에 2차 전지 섹터 어땠습니까? 이때 이제 포스코 홀딩스부터 해서 뭐 에코프로비엠 할 것 없이 2차 전지 섹터가 어마어마하게 큰 폭으로 상승했던 구간인데 2023년 부근을 고점으로 엄청나게 현재 이 고점 대비 6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네. 이것만 보게 되면 혹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뭐 도망가고 싶죠.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아마 더 2023년에 하지 말아야겠다. 갖고 예. 계셨던 분들이라면은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좀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겪으시리라 예.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지금 다행히 부분이 최근 이 9만 위안 자체를 뚫고 다시 바닥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리튬 가격 자체가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하기 위한 준비가 어느 정도 끝마쳤다라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고, 이 리튬 가격 자체가 올라가게 되면은 어떤 것들이 좋냐면은 기존 2차 전지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이 재고 자산으로 리튬을 또 많이 쌓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재고 평가 손실이라고 하죠. 리튬을 어마어마하게 좀 많이 좀 비축을 해놨는데 가격 자체가 이와 같이 폭락을 하게 되면서 그에 따라서 최근 우리가 흔히 봐왔던 2차 전지 섹터의 전체적인 재무 구조가 안 좋죠. 그런 흐름들이 최근 1, 2년간 나타났던 것에 이 리튬 가격의 이 폭락도 좀 연관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결과적으로 핵심을 말씀드리자면은 리튬 가격이 올라가는 흐름 자체 부분에서 우리가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종목을 공략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차 전지 업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또 리튬 가격까지 체크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잘 갈 때 반도체, 어제는 사실 반도체 담기가 쉽지 않았는데 오늘 TV를 틀면 반도체 이야기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약에 진입을 했다, 또 만약에 반도체를 살짝 그 내러티브를 살짝만이라도 터치를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우리 또 반도체가 움츠러들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 조금 더 저희가 이쪽에 대한 고민들과 함께 시나리오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가 아니라면 어디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더 찾아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해주고 계신데요. 김태준 전문가님 이런 고민들 많이 해주고 계시니까요. QR코드 통해서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더해서 로봇 이야기까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곡점에 진입했다. 투자 전략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해주실 것 같아요. 사실 AI의 그 끝은 로봇,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도 로봇 관련주들이 그간 굉장히 큰 시세를 한 달 넘게 냈었는데 지금은 오늘은 그리고 더 같이 가지 않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로봇이 함께 움직였었는데 초반에는 지금은 그렇게까지 시세가 펴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로봇을 이제는 조금 더 기간 조정이 필요한 국면인지 아니면은 좀 선별적으로 담아갈 구간인지에 대한 옥석 가리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로보스타라는 종목이 또 기억이 나요. 그래서 로보스타 지금 주가 추이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일단 예. 이 9월 2일자쯤에 제가 이 로보스타 종목을 로보티즈에 이어서 연달아서 안내를 드렸던 상황이긴 한데 현재 로보스타의 경우도 이 10만 원대 구간을 찍고 나서 현재 다시 한번 좀 가파른 조정 구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우선 이 LG전자 쪽에서의 이 추후에 어떠한 이 전사적인 지원을 할 것이냐 이러한 이슈가 좀 나와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포인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 로봇 산업 자체는 이 기대감만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이 실적으로 보여준 그러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앞으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뭐다 해서 AI 피지컬이다 뭐다 해서 얘기 자체는 미래지향적으로 나오긴 하지만 아직까지 이 글로벌 어떠한 탑티어 회사들과의 뭐 대형 이 계약 체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지는 않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수급적인 부분들, 약간은 좀 테마성에 동반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 만큼 이 차트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크게 작용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단적으로 이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얘기를 드리자면은 현재 이 29만 원이라는 이 금자탑을 쌓고 나서 고점 대비 마이너스 한 30% 정도가 나온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최근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현재로서는 이 20만 원대 라인을 이탈하고 나서 그 21선을 이탈에 따른 반등이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본격적인 추세를 돌렸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다라는 부분이 있겠고 다만 이 로봇 섹터를 얘기했을 때 이 현재 이 액추에이터라든가 이 일반적인 서비스 로봇이라든가 이 산업 로봇 이 구조적인 부분들이 나눠지잖아요. 이 안에서 이제 휴머노이드 쪽 계통이 확실하게 최근에 이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게 이 한국 이 PIM이라는 회사가 대표적인데 이 로보티즈가 조금 쉬고 있는 동안 신고가를 며칠 전에 다시 한번 달성하면서 이 휴머노이드 쪽 강세 쪽에 있는 이 확실하게 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인간을 도와서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휴머노이드 쪽이 좀 강세 흐름을 띠고 있고 여기서 나아가서 이제 PNS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제 고영이라는 회사가 올라가면서 같이 보셨어야 되는 종목이긴 한데 한마디로 이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일반 이 산업용에 쓰이고 있던 이 산업용 로봇에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넘어가고 또 그 안에서 이 의료용 로봇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로봇 섹터 내에서의 이 조금 자그마한 이 순환매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요. 로봇 섹터가 어느 정도 아직까지 힘을 좀 강하게 유지하고 있는 건 맞긴 하지만은 이 종목을 선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제대로 가지 못한 종목들도 있고 확실하게 좀 저점을 아직까지 이 뚫지 못하고 있는 이 종목들도 있는 만큼 좀 선별적으로 좀 확실하게 어떤 것들 공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로 아래 하단 QR코드 누르고 오시면은 안내 확실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가 AI 서사를 떠올리면 그 안에 결국 끝은 로봇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시장에는 형성이 되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꿈틀꿈틀 움직였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차트를 보니까 또 지금은 시장의 약간 상승과에는 괴리감이 있는 듯합니다. 다시 한번 그런 내러티브가 시장에 형성이 된다면 우리가 어떤 종목에서 길목을 딱 지키고 있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해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방송에서 9월 1일 공개했던 로보스타 상승률 260%가 나왔던 종목들처럼 이제 어디서 맥점을 짚으면 좋을지 그런 아이디어들 아래 하단의 QR코드에서 김대준 전문가님이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내가 로봇 관련주들도 오늘 이 반도체가 갈 때 AI에 대한 이야기가 관심이 있을 때 나도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 지금 들어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한 가지만 더 보고 싶어요. 시장에 이슈가 있는 부분에서 좀 이야기를 여쭙고 싶은데 두나무와 네이버 파이낸셜의 합병이 임박을 했습니다.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겠다, 나스닥에 뭐 상장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27일에 첫 공동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사실 임박했거든요. 그런데 네이버의 주가가 오늘 보면은 그렇게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뭐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개인들이 너무나 많이 물려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우리가 아니면 지금 기회 측면에서 봐야 할지 사실 딱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있는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요. 네. 뭐 40만 원까지 갔던 주가가 이렇게 반토막이 되니까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우리 개인들이 저점에서 좀 매수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관점으로 네이버 바라봐야 될까요? 두나무와 합병에 있어서. 사실 오늘 좀 생각보다 이른 타이밍에 주가가 좀 빠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있는데 이 부분에 약간 좀 체크를 해보면 봐야 되는 게 좀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좀 중요한 게 이 네이버와 이 두나무의 합병관에서 이 드디어 두나무 의장, 이 송치영 의장이 이 오랜만에 공개석상에 나섭니다. 그래서 그 나오게 되면서 대체 어떻게 이제 네이버와 합병을 추진하게 됐고 네. 또 앞으로 이 나스닥 상장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어느 정도 청사진을 그려놓을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은 아직까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앞서서 조금 이렇게 주가가 조금 빠지고 있는 모습 자체는 아마도 합병 비율 산정에 있어서 네. 최근에 뭐 3대1 정도로 나오긴 했다고는 하지만은 이게 확실하게 조율된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감으로 조금 빠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과도 좀 빼놓지 않고 얘기를 드려야 되는 게 이 네이버의 경우는 이미 앞서서 올해 6월 달이죠. 합병 이슈라는 거대한 이 선물을 앞두고 스테이블 코인을 사실상 어떻게 본다면은 가장 큰 치료로 갑작스럽게 20만 원 이하에서 저점 대비 한 40% 넘게 급등을 시켰던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현재 네이버 주가의 향방 자체는 이 두나무의 합병과 조금 연결져 볼 수 있긴 하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이 암호화폐, 특히 스테이블 코인의 이 상용화가 언제쯤 이루어질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와 같이 보셔야 된다라는 게 골자가 되겠고요. 네. 그리고 네이버의 경우는 아마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제 주변에도 네이버를 좀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셔가지고 현재 또 나온 김에 차트를 한번 봐드리자면은 네. 결국 네이버의 경우는 46만 원이라고 하는 21년도 당시죠. 이 코로나 유동성 장세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봤던 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금리 인상과 함께 엄청나게 큰 폭의 큰 하락이 나왔던 상황이다 보니까 이 한 가지 큰 사이클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금리 인하기, 특히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리는 시점에 같이 폭등하는 이 대표적인 우리나라 IT 기업 가운데 하나다라는 관점에서 여전히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열려 있고 내년까지도 유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걸 감안해 본다면은 네이버는 현 주가보다 더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 포텐셜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차트적 관점에서 본다면은 현재 네이버가 이번 6월 달에 올해 신고가가 나왔었죠. 근데 이 당시에 중요하게 고점이 나왔던 부분이 딱 이 구간입니다. 예. 약 30만 원 구간을 돌파를 앞두고 올라서지 못했던 상황인데 앞서서 2020년 당시에 이때도 30만 원 부근에서 거의 한 6개월가량을 횡보하다가 그 진동 끝에 46만 원을 올라갔던 것처럼 이 30만 원이라는 중요 매물 자체를 단기간에 뚫기는 어려울 거라 보고 있지만은 저는 아마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까지는 이 30만 원 이상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재 위치에 있다라는 관점을 보고 있고 차트상으로도 보더라도 이 저항을 한번 소화를 하고 떨어졌잖아요. 네, 저항 자체를 맞고 20만 원 초반까지 밀린 상황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 추세 라인 자체를 큰 틀로 그어보게 된다면은 이와 같은 채널 라인을 하나 그어볼 수 있겠고 현재 제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구간 자체는 25만 초반 원대, 25만 5천 원대 부근에서 지지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면은 다시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흐름 자체는 어느 정도 열려 있다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대감 자체는 충분히 남아 있는데 주가는 아직 그만큼 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네이버는 아마 이번 주 전후에 조금 매매 타점 자체가 좋게 잘 빠지게 되면은 오히려 조금 적극적으로 이 트레이딩을 한번 해보는 것도 중요한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다는 이야기로 들려요. 지금 사실 이렇게 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도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의 청사진을 보면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모아간다면 어느 선에서 좀 모아가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지금 저는 시점에서? 25만 원 초반 부근에서 25만 원. 1차적으로 공략을 하고 네. 그리고 혹시나 있을 결국 이 두나무와 이 네이버 간에
특히 송수영 의장이 나와가지고 어떠한 얘기를 하는지 자체가 사실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겁니다. 예. 네이버 주주들한테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 실망 매물이 나올 만한 여러 가지 또 얘기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뭐 합병 비율의 산정이라든지 뭐 합병을 좀 나중에 미룬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를 가능을 고려해 봤을 때는 20만 원 중반선에서는 어느 정도 물량을 확보하고 나서 이후에 이 추가적인 플랜 B를 고려해 봤을 때는 20만 원 초반까지 밀릴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조금 긴 호흡에서 좀 체크를 하시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 그리고 이 네이버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 희소식이 될 만한 부분, 네. 제가 또 암호화폐 쪽으로도 어느 정도 정평이 나 있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 최근 비트코인의 경우는 이 80K 초반 구간까지 밀렸는데 저는 거의 더 떨어지기 어려운 저점 구간으로 왔다라고 봅니다. 네. 그만큼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굵직한 호재를 갖고 있는 네이버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세와도 강력하게 연동되는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만약에 암호화폐 흐름, 특히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반등 추이에 나서게 된다면은 그 흐름 자체를 그대로 커플링한 흐름 자체도 체크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슈가 나왔다는 측면에서 오늘 네이버도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20만 원 중반에서 1차적으로 우리가 트라이 해볼만 하다라는 이야기를 주셨고, 사실 그 27일의 이야기에서 어떤 부분이 주주들에게 와닿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만약에 눌림이 나온다면 조금 더 20만 원 초반이 온다면 담아간다면 유의미한 상승세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이버에서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략까지 챙겨봤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가 중심이 되는 시장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투자를 잘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꼼꼼히 해보고 있는데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히든 종목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3,880포인트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860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 분위기가 약간은 주춤하는 듯합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 하락하는 종목이 코스피에서는 494종목으로 늘어났고 코스닥에서는 하락하는 종목이 830종목으로 늘어나면서 약간은 상승 쪽으로 하락 쪽으로 무게추가 살짝 기울어진 느낌이 드는데요. 우리는 이 시장 속에서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가야 할까 이 시간 통해서 고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도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어쨌든 시장의 주도주 관점에서 반도체를 이야기해주셨고 그 아랫단에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시나리오를 정리해주시면서 뭐 2차전지, 제약바이오 그리고 로봇에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또 나눠봤는데 오늘 히든 종목은 어떤 쪽에서 챙겨보셨을까요? 아까 중간에도 얘기를 들었다시피 2차 전지 섹터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 이 전체적으로 보면 반도체 중심의 수급 자체가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왜 하필 2차 전지냐라고 네. 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되는데 그만큼 지금 시장 자체가요. 사실 오늘만 보더라도 기존에 반도체를 갖고 계시지 않았던 분들이라면은 재미를 크게 보기는 어려운 장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향후 앞으로 오게 될 만한 그러한 파동, 이 웨이브를 미리 준비하자라는 차원에서 2차 전지 섹터 쪽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조금 확실한 조정 구간에 들어서 있다라고 보고 있겠고, 오늘 제가 준비해온 이 히든 종목, 아까 장중에도 제가 방송 중에 언급을 했을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방송으로 집중해서 보셨던 분들이라면은 조금 더 이 설명 자체가 와닿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일단 이 회사의 경우는 이 재련이나 전구체, 여기서 양극재 공장까지 해서 이 통합적인 2차 전지 밸류체인을 구축하기 위한 그러한 준비가 거의 끝났습니다. 그만큼 이 전체적인 공정 자체를 다 끝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값싼 가격에
이 2차 전지에 대한 소재 자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능력이 어느 정도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막 갖춰지기 시작한 이 대형 종합 회사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최근에 이 안정적인 니켈 공급처를 확보를 전략을 하고 있는 게 이 인도네시아 쪽으로 진출을 해서 이 니켈 쪽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전 세계 니켈 생산량 1위 국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회사 자체가 만약에 니켈 사업에 대한 부분들까지 최근 NCM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이 2차 전지 양극재 쪽이죠. 이쪽으로 공정이 추가되고 재료까지 한마디로 이 광물 자원까지 확실하게 투입된다게 된다면은 이 조금 더 이 전사적으로 실적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이 경쟁력 있는 이 중국 쪽과도 좀 확실하게 어느 정도 이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기업으로 올라선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ESS 공급망 확대. 사실상 지난 상반기죠. 올해 중순쯤에 2차 전지를 이 나락의 끝에서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 조금씩 끄집어내기 위한 그러한 전초적인 이 중요한 단계를 만들어줬던 게 바로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쪽인데 이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공급망 자체가 우리가 조금 큰 시장의 거시적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미국과 중국 자체가 현재로서는 약간 이제 화해 모드로 가는 듯 안 하는 듯 애매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은 어제도 그 이슈가 있었죠. 어제 새벽에 자고 있는데 새벽 1시쯤이죠. 시진핑 대통령과 시진핑과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전화 통화를 했다라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대체 무슨 얘기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의 기대감을 갖고는 있었지만은 다행히 이 2차 전지 얘기는 하지 않아서 제가 그대로 종목을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미국과 중국 쪽에 이 관세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스탠스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긴 할 텐데 어제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가 나오긴 했지만 앞으로 이 관세 쪽과 그리고 이 AS 쪽으로도 2차 전지 쪽으로 어떻게 협의를 볼 건지에 대한 내용도 무척이나 중요한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2차 전지 쪽에서 오히려 좋으면 좋았지 나쁘게 좀 작용되는 부분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 이 현재 관행대로라고 본다면은 ESS 쪽은 내년에 현재 중국 쪽에서는 이 미국 쪽으로 ESS를 수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내년까지도 이어지게 된다면은 조금 더 순조롭게 조금 2차 전지 쪽으로의 이 순항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나타나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아주 좋다. 그렇지만 이 차트를 보게 된다면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그에 따른 앞서서 좀 큰 폭의 상승이 이미 나오기도 했었고 여기에 따라서 조정 구간도 최근 거의 한 달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사실상 요 며칠까지 채우게 되면은 한 달 내내 우하향하면서 이 나름대로 큰 하락 구간을 거치긴 했지만은 그만큼 여러분들께서 좀 제대로 된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선별만 제대로 하게 된다라면은 저는 이 사이클 자체를 이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다 뭐다 하지만은 이 코스닥 쪽에 흐름을 보게 된다면은 2차 전지 쪽 상당히 좀 길게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만큼 저는 이번 하반기에 나타나게 될 2차 전지 섹터 내에서의 조정 구간을 여러분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좀 준비를 해봤고요. 현재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이 형광색으로 보이는 이 추세 라인 자체가 이 481선 이동 평균선입니다. 그만큼 초장기 이평선 자체를 이제 하회하고 지지를 받지 못하고 떨어져 있던 상황이긴 한데 이 구간 자체를 저는 일반적으로 중요한 지지 라인으로 보고 있는데 오히려 이탈을 했다. 그렇다면 신규 진입하기엔 더없이 좋은 구간으로 들어섰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씩 하나하나 조금 들여다볼 시점이고 타점이 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 해당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다. 혹은 이 매매 타점 잡고 어디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해야 될지 조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하단 QR코드 누르고 들어오시면은 확실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미리 고민을 해두는 것은요. 충동적인 선택들을 하는데 참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시장을 조금 더 넓게 바라보면서 여기저기서 아이디어를 모아봤는데요. 전문가님께서도 이런 고민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김태준 전문가님께서 우리 장중에 다 드리지 못하는 정보들 그리고 앞서서 소개해주신 히든 종목도 내가 관심이 있는데 차트적으로 좋은데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옆쪽에 QR코드가 있는데요. 이 QR코드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이 정보방에서는 우리 방송에서 다 공개해드리지 못하는 내용들 그리고 장중에 쏟아지는 정보들 조금 더 일목요연하게 보기 쉽게 정리해서 나누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어쨌든
그래도 상승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만 오후장에서도 고려할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외국인이 238억 원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도로 돌아선 부분이 확인이 되고 코스닥에서는 매수 우입니다. 582억 원 외국인이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야 할지 종가까지 잘 확인하시면서 성공투자 박스경제TV와 함께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